TV의 홍카콜라 그리고 알릴레오의 콜라보 합동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반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알릴레오의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두 분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키워드를 계속 소개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좀 핑핑. 요게 나왔는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키워드를 삼으셨을까요? 그 홍 대표님, 정치 왜 하세요? 이제 해보면 되게 힘들고 힘만 든 게 아니고 되게 위험하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되게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도 덩달아서 되게 고달프거든요. 돈도 안 벌려요. 뭐 때문에 계속 하세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것은 96년도 1월 말입니다. 그때 이제 93년도에 슬로트 머신 사건을 하면서 검찰의 고검장이 그 당시에 6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4명을 내가 내사를 했어요. 그 중에 1명은 구속하고. 그리고 1명 구속하고 3명은 사표를 냈죠. 그러고 난 뒤에 그 4명의 세력들은 정검사의 70%가 넘었어요. 그분들을 수장으로 삼고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검찰에서 나는 사실 평검사 하더라도 평생 이게 내 직장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게 서울지검에서 내가 1년 이상을 그 뒤로 쭉 있었는데 사건을 배당을 안 해요. 아예 나는 출근하면 그 당시 바둑이 내 7급이었다가 아마 4단까지 올라간 좋네요. 그럼 월급 받으면서 그냥 탱자 그냥. 아니요.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놀 수가 있습니까? 나 같으면 그래서 1년 이상을 놀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사표를 냈죠. 사표를 냈는데 내가 정치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고 경주 좀 내려가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한 달에 500만 원은 벌 수 있지 않겠나. 그래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전라도 여자가 되다 보니까 충우도 경상도는 못 내려간다. 그 친구도 없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나는 그 이제 경주 내려가면 아마 유시민 장관 고향이 경주구나. 거기 가시고 이혼 사유지, 이혼 사유. 그래서 아무리 자기 영업이 중요하지만. 아니 변호사를 하려고 한 달 반인가 퇴임하고 쉬다가 문을 열어놨는데 91년도 광주 가서 1년 그 3개월 있으면서 깡패들을 한 170명 잡아놨어요. 그때 들어갔던 애들이 이제 징역 살고 나올 때가 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인사를 와요. 근데 그 인사가 나는 그걸 좋은 인사는 아니죠. 많이 협박하는 거죠. 변호사 됐으니까. 감길 조심해라. 그런 거죠. 저녁마다 집에 이제 협박 전화 오고 우리 애들을 납치한다고 그래서 내가 내살라고 사실. 그래요? 정치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그래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36일 만인가 국회의원이 돼버렸어요. 송파에서. 국회의원이 돼버리니까 국회의원은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정치로 생존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정치가 생계 정치가 있고 생존 정치가 있고 다 제일 절박한 거네. 근데 그랬다 쳐요. 시작할 때는 그랬다 쳐요. 시작하는 거야 정치가 뭔지 모르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지금 그로부터 지금 24년을 하셨잖아요. 이제 안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깡패들도 인사 안 오잖아요. 아직 있죠. 그거 무서워서 아직도 정치하세요? 아니, 아직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진짜? 그런데 지금 와서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한번 해보자고 생각한 것은 3선 때부터입니다. 노무현 탄핵하고 난 뒤에 3선 때부터 재선 때까지는 내 살라고 했고 가족들이 워낙 몰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그래서 그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그래요? 근데 3선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시점에 나는 동대문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3선을 시키주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쭉 그때부터는 내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졸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변호사들 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변호사를 해갖고 돈 벌어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좌파만 정상적으로 돈 번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파도 마찬가지네. 아니, 뭐. 실제로 내가 변호사 할 때는 한 10년 할 때는 합동법률사무실에 네. 이름 빌려주고 지분을 받았어요. 1년에 돈 받은 일이 있어요. 그 정상적인 건 아니죠. 아니 그때는 합동법률사무실에서는 지분 투자를 하면 지분 받아요. 파트너로. 네, 파트너로. 그렇군요. 그래 한 10년 해보고 실제로 내가 법정에 가본 일이 성완종의 사건 때 불려 가보고 별로 법정에 그거는 가보고 변호인으로 간 게 아니고 피의자로 불려가신 거잖아요. 피고인으로. 피고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지만은 사실 법정에 가본 일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성완종의 사건 때 피고인으로 불려가본 거 외에는. 안 되겠다. 지금 변호사 하시는 거 힘들겠다. 변호사는 내가 왜 이번에 변호사를 다시 신청을 했나 하면 그래도 그 이명박 대통령 작년에 들어갔을 때 면회를 가려고 하니까 그냥 면회 가면 교도관이 입회를 해요.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변호사 면회면 교도관 입회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명박 대통령 면회 한번 가려고 내가 변호사 개업 신청을 새로 해가지고 그리고 재개업 이제 해가지고 내 변호사 사무실은 내 우리 집입니다. 재개업 그 신고하는데 그 사무실 주소지가 그래서 근데 홍 대표님 이 말씀은 좀 약간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정치를 그만하려다 보니 이제 변호사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또 살기 위해서 계속 정치를 해야 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3선부터는 뭐 국가 하십니까?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저 대한민국에 우리 유 장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혜택을 참 많이 받은 많이 사람들입니다. 받았죠. 예. 진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혜택만 받고 뭔가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일을 하는 게 옳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편해야 되겠다. 더 이상 하기 싫다.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치기는 좀 그렇다. 이 사명감이 이 연세에도 아직 있으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겪어보면 검사들이 그런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런 책임의식 같은 게 높긴 높아요. 근데 그게 잘 이끌어주질 못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검사들이 그래요? 예. 저는 제가 만난 검사는 안 그랬어요? 그렇던데 나는 검사를 피고인으로 잡혀가서 만난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 밖에는 검사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꼭 조사받으러 가서만 저도 조사받으러 검사를 만나니까 기자하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만나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검사 만나서 좋을 일이 뭐 있어요? 아니 안 만나고 사는 게 최고지. 의사하고 검사는 안 만나기 좋죠. 나도 성완종 사건 때 이제 불려갔잖아요. 예. 불려갔는데 나는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 기자들이 밤에 한 1000명이 왔습니다. 밤에. 뻥튀기 뭐 아니, 500명이라고 하시죠? 500명 좋습니다. 500명이라도 구름같이 왔어요. 야, 나는 정치하고 검사해봐도 이렇게 기자 많은 걸 처음 봤어. 그 내가 불려가는 게 얼마나
그 신기했으면 그걸 모였겠어요. 신기하죠. 예. 검사의 정치인 예. 출신인데 다시 불려간다는 게. 들어가가지고 검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데 피의 사실은 딱 한 줄만 물어봐요. 그럼 앞에는 다 주민등록번호, 아, 사는 주소 뭐 이런 거. 왜 정치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정치할 때 이건 어땠습니까? 온갖 엉뚱한 소리 다 묻고 그 검사들 문제라니까. 딱 하나 물어봐요. 대표님도 검사였잖아요. 어.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난 그래 안 했지. 왜 그렇게 안 해요? 다 하지. 나는 요점만 물어봐요. 뭘 요점만 물어요? 다 하기만. 성환동의사 근데 내 조사 기록 보면 120페이지가 넘어요. 120페이지가 넘는데 전부 쓸데없는 소리고 딱 한 줄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성환동 씨와 2011년 5월 6월 사이에 호텔에서 만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딱 피의 사실이에요. 없대는데 어떡할 거예요? 없대는데 뭐. 그게 피의 사실인데 나는 이게 황당해가지고 야들이 요즘 수사하는 검사들은 옛날 우리 할 때는 달라서 특이한 수사 기법이 있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한 줄 물으려고 아니, 불렀어요. 유력한 정치인을 불러들였으면 더 좀 깊이 있게 조사하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끌어야 되고. 시간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 돌리는 거야, 공 아니, 돌리는 아니, 거야. 주제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정치니까 아드님이나 정말 친한 누군가가 정치하겠습니다라고 뛰어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충고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 내 아들 둘이한테는 간섭을 안 합니다. 만약에 정치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두 아들 다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후학한테 뭐 이런 당부를 하신다면 아니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뭐 후학한테 아니. 당부를 그런 건 정계 아, 은퇴할 때 하는 거야. 은퇴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은퇴하셨으니까 한번. 네. 되도록 정치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게 예. 민생경제. 할 말이 많으시죠? 예. 이거는 우리가 경제 전공이시니까 예. 뭐 이것저것 좀 꽂히고 경제학과 나오셨죠? 뭐 문의만 경제학과입니다. 아니 서울대. 문의만. 근데 지금 근데 이 70년대 후반 학번들이요 학교에서 공부는 별로 안 했습니다. 데모만 하러 다녔지. 가긴 뭐. 갔지만 예. 근데 참 내가 걱정스러운 게 IMF 이래로 지금 서민 경제가 최악입니다. 우리 그 여장관께서도 복지부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IMF 이래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권이 좀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서민들 좀 살게를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려면 좀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죠. 힘있게 그게- 밀어붙인다는 건 뭘 밀어붙인다는 뜻입니까? 아니 각종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 민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각종 정책들을 좀 더 과감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경도 뭐 7조 6천억인가 뭐 그렇게 6조 7천억인가 6조 7천억 했던데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20조 원 넘게 나왔잖아요. 작년에 긴축 재정이 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엇박자가 한쪽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서 소비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계획보다 20조 원 넘게 더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시중에 돈이 말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시 정책하고 미시 정책이 엇박자가 난 거죠. 작년, 재작년 계속. 그래서 금년에도 또 세계잉여금이 또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6조 7천억의 추경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더 과감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워낙에 이 보수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 거세게 지금 대들고 있어서 많이 위축된 것 같죠? 좀 아쉬워요. 난 여장관님 예. 시장 동향 가보십시오. 그리고 구로동에 막노동 하시는 분들 한번
새벽에 안 가보십시오. 지금요, 시장통 경기가 강하게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80% 이상 폭망했습니다. 홍대 앞 같은 경우에 권리금이 붙던 가게입니다. 지금은 가게가 텅텅 비었어요. 강남에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게 강남 세무사안 가봤어요. 그 폐업하려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민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장관님이나 우리 그 문 대통령 시각이 더 밀어붙여야 된다. 이러면 나는 이거 이 정권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책 기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요, 정책 기조를?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더 이야기. 최근의 통계가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어요. 하위 20% 계층에. 네. 네? 하위 20% 계층에 이전 소득이 뭔가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현금 복지부입니다. 복지 부분. 예. 전부 합쳐서.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선 사례는 2003년도 통계청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해서 버는 돈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 이거.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홍 대표님 그 하위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아니 더 말씀하시길래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하위 20% 소득계층, 하위 20% 소득계층의 연령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위 소득계층이 이전 소득이 많은 거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게 경제는 사실 이게 한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이제 특히 거시경제, 국민경제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도 전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그걸 이제 동향을 보는 건데 최근 상황이 보면 이제 통계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의 논거로 많이 삼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보면 데이터의 세부 내역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최근 2, 3년간 급격하게 하위소득계층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단독 고령 가구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분들은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전 소득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하위 20% 이전 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은 그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지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하위 소득계층과 고령 빈곤계층에 대한 현금 서비스나 현물 서비스의 강화 이것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뭐 한두 회사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내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근로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더 많아졌다. 근로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65세 이상은 근로소득 이야기 안 합니다. 아니 그 하위 그러니까 하위 20%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구성이. 내 이야기는 일해서 버는 돈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 그 말은 배급사회로 가는 것이다. 응? 공산주의 배급사회로 가는 복지사회가 아니고 배급사회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예국카드라고 있습니다. 예국카드. 마두로 정권뿐만 아니라 차베스가 할 때는 예국카드를 국빈청한테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휘발유 공짜, 식품 공짜, 최소 먹고 살기는 해준다. 근데 그게 일상화가 돼버리니까 일을 안 해요. 지금도 마두로 정권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 계층이 많아졌다. 지금 가장 최근의 통계 수치를 보면 근로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더 많은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했어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20%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자기가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국가의 배급으로 사는 계층이 더 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지는 현금 복지는 지금 계속 확대가 돼야 되는데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복지 투입하면 상관이 없는데 경제는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수출도 지금 둔화세고 경제 성장은 1, 4분기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0.3%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활성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 답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제 현상은 다 뭉뚱그려서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안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세하게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송 대표님이 불펜에 계시면서 너무 외국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으로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금 서비스가 기초연금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보육 지원비가 있고 현금 서비스는 되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물 서비스는 뭐 각종 이제 그 서비스로 혜택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예산들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서 작년에 통과된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소득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약 200만이 넘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보다 현금급여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고령 세대들은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가고 있고요.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 하위 소득 계층에서 근로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 회계 규정상 다 그렇게 되도록 예측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1년 만에, 2년 만에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예산도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보고 작년 예산을 그 전년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마지널한 변화예요, 전부 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경제가 나빠지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우리 경제 나빠지고 있다, 최악이다라는 말을 안 들은 거는 제가 생각에는 1995년 무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철들고 나서 IMF 위기 직전에 그때 흥청망청할 때 그때 경제 좋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모든 기간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만 계속 듣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정부 때 뭐 정부 수립 이후에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5년 평균 4.5% 경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라 경제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경제 대통령 뽑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다고 해서 했는데 5년 동안 평균 얼마 나왔습니까? 3.4%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받았어요. 4년간 얼마 나와서 2.9% 나왔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경제정책은 옳고 어느 경제정책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참여정부 때 복지를 확대하고 했던 것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다르게 해봤잖아요. 9년 동안. 다르게 해봤더니 더 나빠졌어요. 근데 더 나빠진 것이 정책 실패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인구 변화라든가 기술 변화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인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그러나 왜 지나놓고 보니까 성장률이 국민의 정부 때보다 참여정부 때가 낮고 더 내려왔고 그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더 내려왔고 박근혜 정부 때 더 내려왔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경제가 다 망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안을 있는 그대로 안 보는 얘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힘을 쓰는 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정부 역할의 확대 이게 한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는 보육이라든가 또는 고령층에 대한 이렇게 핀셋식으로 딱 수요자에게 집중하는 복지 혜택들이 있죠. 선별적 복지. 이걸 좀 강화한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소위 갑질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경제검찰 비슷한 역할을 좀 확대했다는 거. 이거 빼면은 사실 그전의 경제정책과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일을 제대로 많이 못했다는 뜻이 드는데 나는 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인식이 그렇다면 내년 선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나라는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홍 대표께서 걱정하신 부분 그게 예. 만약 인식이 지금 대통령 인식도 꼭 유 장관 인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게 되면 내년 선거는 별로 그러니까 걱정할 홍 필요는 대표님 없겠다. 보십시오. 지금 수출 그러나 대한민국은 참으로 더 불행해질 것이다. 난 그런 생각.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애국심이 투철하시고 국가 조국과 결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홍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걱정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수출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무역 전쟁이 생기면서 지금 1, 4분기 수출이 감소했어요. 큰 폭으로.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아니지만. 그냥 외생 변수예요. 밖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해외 부분에만 의존하는 경제 정책을 써왔다면 타격이 더 커요. 이럴 때일수록 내수의 몫을 키워야 되고 지난 1년 반 동안 그래도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지탱해 준 것이 소비 지출의 증가였어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확장 재정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 물동량이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수로 그 공백을 메꿔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장 재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무슨 베네수엘라 거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수로 인해서 경기 진작이 되고 내수로 인해서 성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1억 인구가 되어야 돼요. 1억 미만의 인구는 내수만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내수로 여태 성장해 온 게 아니고 수출로 성장해 왔어요. 또 아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 재정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야당 때는 국가 채무 40%대 도달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근데 최근에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40%대로 조정하겠다고 하니까 69%까지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확대하라고 지시했어요. 확대하면 어떠하냐? 40%가 꼭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아니 말하자면 60%까지 가도 무슨 상관이냐? 예. 재무가. 예를 또 들면, 어젠가 아ren가 홍남기 그 부총리 말은 45%대에서 조정하겠다고. 나는 이거 옛날에 집에 빚지면서 살 때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을 빚을 갚았어요. 채무제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자가 1년에 얼마나 가냐? 이자가. 경남지사 할 때 1년에 이자가 수백억이 나가더라고. 근데 이자라도 그걸 나중에 절감을 하면 그걸 갖다가 복지기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지금 국가 채무가 아마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1,500조가 넘을 거예요. 1,500조가. 개인 채무도 1,500조를 돌파했어요. 응? 개인 채무도 1,500조를 돌파했고 국가 채무도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1,500조가 지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자가 얼마냐? 홍 대표님.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국가 채무를 정대해서 퍼주기 복지에만 사용하다가 자기는 나가보는 것뿐이야. 그 다음 후임자 들어와서 이렇게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걸 안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라. 홍 대표님. 근데 다 말씀 좋은데요. 우선 사실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도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났잖아요. 세계잉여금이 24조 원이 남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경기는 나빴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쁜데 세계 인연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짰다는 거 아니야? 그게요. 아니 홍 대표님 보세요. 그게 인과관계는 불확실해요. 인과관계는 어떻게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실상 결과적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쥐어짰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 작년도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났어요. 문정부 들어와서
이 적자성 채무를 늘린 게 아니에요. 적자성 채무는 언제 많이 늘었냐 하면요. 이명박 대통령 때 1년에 평균 20조 원의 채무성 적자가 났어요. 적자성 채무가요. 참여정부 5년 동안 18조 5천억 원 냈습니다. 적자성 채무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출자를 하거나 이런 거 말고요. 금융성 채무 말고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적자가 난 거예요. 적자성 채무가 참여정부 5년 동안 18조 5천억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연평균 20조 원씩 적자성 채무가 쌓여서 거의 100조 원이 증가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연간 25조 원씩 났어요. 그 정부가, 우파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건전재정을 지금 해왔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경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네. 정부가 총수요를 진작해야 되는 마당에 국세청에서 좀 재경부하고요. 이쪽에서 추계를 일부러 과소 추계를 했는지 아니면 국세청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마른 수건 짜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수출이 갑자기 너무 잘 됐든지 뭐. 작년에 수출 잘 됐죠. 네. 작년에.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났으니 지금 세입을 과소 추계해서 세출을 과소하게 편성한 거잖아요. 그 문제고 두 번째는 빚이라는 건 그래요. 빚은 무섭죠. 근데 우리가 이제 GDP 대비 이 45%의 국가 채무가 있다. 이게 뭐 무슨 뜻이냐 하면 1억 연봉 버는 사람이 4,5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봉 1억을 버는데 현재 나의 채무 총합이 4,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채무만 있는 게 아니고 채무가 있으면 자산도 있어요. 특히 국가 채무 중에는 적자성 채무 말고 금융성 채무 있잖아요. 이게 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돈 집어넣어서 주식 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쪽에는 채무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쪽에는 자산이 있어요. 공기업 마찬가지고요. 민간 가게의 채무도 마찬가지죠. 한쪽에 채무가 있으면 제가 은행에 예금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대출을 또 3천만 원 받았어요. 이게 항상 채무 채권이 양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채무액만 부풀려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네. 그거 증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던 보수정부 시절에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일단 질문했고 답변을 아니, 하셨으니까. 제 답변이에요. 제 말씀을 정확한 알아들어야 이야기는 돼요. 예. 예. 시장통에 가보면 예. 문재인 정권이 어떻다는 걸 갖다가 바로 체득하게 됩니다. 다음 선거가 왠지 마음이 좀 놓이신다고 요거는 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의 레토릭이 수사죠. 정치인의 수사법이고요. 경제를 분석할 때는 이런 논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도- 내가 본 것이 예. 그 시장에서 어느 골목에서 본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홍대 앞에 공실률이 높은 거 이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 이거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삼수동으로 어디로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남의 가로수길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실률이 높아요. 왜 높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들어올 데가 없거든.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의 사무실이나 상가 공실률이 높다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거고 그 요인이 그 지역에서 무엇인지를 찾는 거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 경기가 안 좋은 원인을 찾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홍 대표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불편해서 공부 안 하신다는 얘기 들어요. 아니 일반화의 오류가 하여튼 뭐 벌어질 수 있다는 어떻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드려하게 하죠, 아니, 말을. 그래. 근데 정리를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번드르하게 아니, 하는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정리를 하면 아니 번들어한 게 정리를 아니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결국 국가 재정을 풀어야 할 타이밍인 건 분명하고 그걸로라도 소비를 돌려서 일단 버텨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홍 대표께서 걱정하는 거는 근데 이전 소득하고 이 수입 생산과 뭐 어떤 직업에서 얻는 소득이 언제까지 이럴 수 없고 빨리 그렇죠. 일자리도 더 늘리고 좀 그거 해라. 좋은 말씀이죠. 이런 뜻인 것 그거는. 같아요.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가야죠. 예,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국민들 그 의식조사한 걸 봤더니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 너무 격차가 크고 불평등해서 돈 많은 부모 못 만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답변이 80%나 돼요.
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시장 통해 장사 안 되는 것도 체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과연 희망이 있느냐, 이제 완전 계급 사회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절망감도 한편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둘 모두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죠. 네, 정치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한마디만 하고 예, 다음 제가 주제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말기에 골프장에 이래 가보면 막 잘 치던 사람이 티샷 하기 전에 예, 유아무개 대통령 된 다음에 그거요. 어? 유시민 대통령 된 다음에 그거요. 그 한마디 딱 하면 오비난데요. 바로 오비 난다. 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나돌면 그게 진실이지. 그럼 이제 골프 지금 저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 하면 유 장관 요즘 시간이 많으니까 들어보세요. 저도 들을 거 있습니다. 그런 들어보세요. 얘기들이 떠드는 것도 하나의 나는 그때 이제 징조로서 아마 농담삼아 하는 받아들여야 될 거다 이야기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경기가 나쁘고 나라 전체가 힘든 거. 이 나라를 끌고 오던 게 조선, 반도체 뭐 이게 주로 자동차 끌고 왔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수월합니까? 안 하죠. 조선이 지금 어렵게 됐죠. 자동차 어렵게 됐죠. 이 나라를 이끌고 온 3대 주력 기업들이 나라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네. 주력 기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야 되는데 조선 합병하겠다고 정부가 권유해가 합병하려고 하니까 민주노총이 반대하죠. 그 정부에서 그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현장에 노동부 장관이 단 한 번 가보기를 했어요? 안 가보잖아요. 이 민주노총하고 이 공동정권이니까. 공동정권이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에서 맨날 반정부 데모하잖아요. 민주노총이 지금. 제일 위험한 존재인 것 같은데요? 아니. 문재인 정권한테? 위험한 전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촛불 사태도 민주노총 작품이죠. 무슨 정경원 민주노총 민주노총이에요. 작품이죠.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 요거는 좀 이어지는 주제니까 짧게 한번. 이건 진행을- 간단하게 해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뭘 예. 물어보려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는 아까 저 앞에서 홍 대표님이 보수는 자유, 그다음에 진보는 평등, 네. 이렇게 이제 가치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 참여정부 때 이제 이 정부는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평등에만 관심이 있다, 하향평준한다, 이런 비난을 엄청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봤더니 참여정부 때의 경제성장률은 5년간 평균 4.5%로 결코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분배 지표, 근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라든가 또는 진위 계수라고 해서 이제 높을수록 예. 그 분배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참여정부도 나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좌파가 5년간 집권을 했는데 성장률은 괜찮고 분배 지표는 나빠졌어요. 그게 팩트거든요. 근데 그때는 계속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분배만 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지금 와서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이게 그 특히 부동산을 거머쥔 사람들이 온 국민을 신종 소작임처럼 부리는 형국이라고 봐요. 열심히 장사하고 해봐야 임대료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소작제도 아니에요. 옛날에 자기 놈 소작인들한테 맡겨놓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하면 반대 가고, 이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애들이 유학을 가면 야, 걔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살라 그래라, 우리나라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좀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있고, 그거로 인한 심리적인 괴리가 커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평등에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습니까? 좀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데이터가 첫 1년치만 일부 나와 있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봐서는 악화되는 것은 스톱된 걸로 나와요. 노동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 분배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봐도 지금 고령자들이 하위소득계층으로 단독가구로 편입되는 데서 악화되는 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분배 지표나 이런 것이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나는 지난주에 통계점 발표하고 수치 보기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그렇게 봤습니다. 더 심화됐다. 말하자면 평등을 추구하는 또는 소득 양극화 완화를 주장하는 좌파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나는 통계를 그래 봤는데. 그러니까 통계를 해석하는 눈이 다른 건데요. 만약 통계를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 통계에서 어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우리가 추측해 봐야죠. 만약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그렇게 분배 지표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낼 만한 정책이 있었는가, 뭐가 찾아봐야죠. 그거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반기업 정책 했죠. 그 바람에 재벌들이 국내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전부 해외 투자하지 않습니까? 롯데가 미국 갔죠. 그거는 이명박 하나도 정부, 박근혜 미국 정부 때도 갔죠. 마찬가지였죠. 또 모든 재벌 기업 정산하고 투자하는 거는 해외 투자입니다. 해외 투자하고 국내는 투자를 안 해요. 예컨대 내가 어느 자동차 회사를 경남지사 할 때 자동차 회사가 자기들 정산을 50만 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동차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남 하동에 갈사만의 매립지가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데 100만 평을 아주 헐값에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래 했는데 사흘 뒤에 연락이 왔는데 국내에는 정산을 안 합니다. 정산이 증산을 정산. 증산. 네. 정산을 안 합니다. 말하자면 경상도식 발음. 하여튼 경상도 발음이 그래요. 왜 안 하냐 이렇게. 네. 민주노총 무서워서 우리는 이어서 해본들 민주노총 놀이터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럼 뭐 하려고 지금 아마 내 기억으로 현대자동차가 정산을 안 한 지가 기아자동차하고 정산한 지가 꽤 오래됐을 겁니다. 에? 말하자면 이게 민주노총하고 공동정부가 되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해요.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응? 근데 홍 대표님. 그래서 다 좋은데요. 경제 활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아니,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그때 민주노총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폐악지지는 않았죠. 아, 민주노총이 기주고 있을 때도 안 되는데 지금 왜 앉아서 그때 폐악진 그때는 그랬지만 그렇죠. 지금 폐악지는 근데 보세요. 예를 들면- 경찰 두드러 패는 거는 예사로 패고. 아, 그건 요새 근데 예를 들면 많이 미국의 하고. 롯데 공장이 세워지려면 한 7, 8년은 걸려서 계획한 걸 겁니다, 아마. 3년, 1, 2년 사이에 되는 건 아닌데. 3년인가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홍 대표님이 저 약간 살짝 실망했어. 경제 토론 할 때는 좀 실사구시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불펜에서 경제 공부는 열심히 하신 것 엄청나게 같아요. 해오고 내가 있어요. 경제 공부를 안 해도 좋아. 그런데 경제를 실제로 시장에 가보라고. 진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살기 좋아졌냐? 문재인 들어와서 2년 동안 살기 좋아졌냐? 살기 좋아졌다는 사람들 별로 만난 일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시내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하소연을 해요. 무슨 소리를 하냐? 이 정부 있는 동안은 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식한테 기업 안 물려준다는 거야. 팔아가지고 건물을 사겠다는 거야. 기업 못 하겠다는 거야. 이 반기업 정책이라는 게 이게 정도껏 해야지. 아니? 재벌에서 회장 감옥 넣어놓고 투자하라고 강요하고 그럼 난 재벌에서 회장이 제 양반이죠. 근데 투자할까 안 할까 내가 그걸 눈여겨보고 유시민 있는데. 이사장께서 질문하신 맨 처음의 의도는 친기업, 친시장 쪽으로 갔는데 결국 그 수익이 밑으로 내려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가지고 이게 차이가 좁아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제 말씀을 키워드 하신 거 아니에요? 양극화인데 이제 그동안에 보수 쪽에서는 계속 낙수 효과 얘기를 했잖아요. 예.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이제 큰 데들이 잘 나가는 데들이 잘 되면 그게 밑으로 내려올 내려와서 거라고 이제 했는데. 아랫목에 우선 뜨거워지면 이제 온기가 윗목까지 간다 이 논리인데 이거를 IMF 이후에 지금 20년을 해보니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안 여기만 되고 있으니까. 대답을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나 예, 요거만 딱 대답하시면 결론만 이야기할게. 예. 내가 한마디 하고 딴 데로 넘어갑시다. 계속 그래 해보세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거들납니다. 그들은 절대 안 납니다. 아무튼 저는 그건 한번 만약 이 정부가 예. 이 정책을 포기하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하고 같은 정책을 한다면 정권 교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 대표님도 약간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2년 지났잖아요. 경제 정책의 효과라는 게 6개월, 1년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는 한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뭐 기업, 친기업적인 해봤는데 성장률도 떨어지고 양극화로 확대를 했으니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러면 또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그러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면 책임져야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아니 경제가 좋아지면 우선- 홍카콜라에서 사과 방송을 한번 하시고 아니 나라가 거덜나면 알릴레오에서 사과 안 해도 돼요. 방송 하시고 나라가 거들라면 제가 사과할게요. 아, 사과 방송 잘 하시고. 되면 사과 안 하셔도 아, 돼요. 사과 좋은 일인데 왜 사과를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데 걸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신다. 네. 잘 되길 바라는 아니, 거죠. 참. 예. 그 다음에 뽑으니까 이렇게 갈등과 분열. 이렇게 예. 이렇게 이거는 갈등과 우리가 이제 주제를 정한 게 예. 진짜 보수 진보 좌파 우파들이 이제 서로 정오하는 단계까지 와버렸다. 참 난 그거 걱정스러운 게 이 정권이 바뀌면 예. 그 정오하는 게 또 더 커집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는 난 깨끗이 성공을 했어요. 그럼 뭐 성공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안 할 도리가 유 사장 없죠. 보이면서 아, 따지십시오. 예. 성공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만약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 성공 안 할 겁니다. 왜요? 서로 정오 갈등 이게 더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좀 되려면 서로가 상대방을 정오하고 갈등하는 이 구조는 어떤 식으로든 좀 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내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점점 더 정오 갈등 구조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는 정오와 갈등을 더 키운다. 응? 그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지 자기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 가지고 그러세요? 대통령이 5.18 5.18 하고. 아, 5.18. 쭉 최근에 1년에 야당 공격하는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정당 대표들이 할 말이지 대통령은 그냥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른인데 그 고민이 이런 거죠. 되도록이면 온 국민을 다 껴안고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국민들 중에 일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그럼 그것까지 껴안아야 돼요? 예컨대 5.18을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와서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껴안아주는 게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냐고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독재 후예라고 했어요. 네.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그랬어요.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독재의 후예가 아니라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라고 할 때 그 독재 외에는 그럼 어느 집단을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두환 씨를 전땅크 그러면서 위인으로 추대하고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우리 자... 자유한국당에 내가 들어올 때는 나는 YS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예. YS당으로 들어왔는데 친한국당 때. 예. 예. 이 5.18 특별법 만든 것도 YS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만들었죠. DJ가 만든 거 아니에요. DJ가 그리고 이거를 했죠. 무슨 5.18 선물 준 특별법 건 만든 아니고. 것도 YS가 만들었고 전노를 역사 바로 세우기로 처벌한 것도. 처벌한 것도 YS가 저도 김영삼 대통령 좋아해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당 합당이 돼가지고 첫 뿌리는 YS입니다. YS 정당의
이어서 내려온 게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3당 합당에서 첫 뿌리가 돼서 예, 예. 내려온 게. 그런데 그걸 걸핏하면 지금 아까 유시민 장관도 처음 이야기했죠. 독재 이야기하고 독재 정권 이야기하고 그거를 지금 앉아서 화두로 삼아가지고 쭉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좀 발끈하죠. 아니 이거 아니면 그만이지. 아니, 그래 이야기하면 지목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거는 평론가가 할 소리예요. 어? 그냥 정치 평론하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면 그뿐이고. 제가 해도 뭐라 그러더라고요. 편가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홍 대표의 말씀은 전두환 노태우가 이끌던 이제 민정당 그다음에 그거하고 전령이 됐죠. 그 아니, 당당당을 그러니까 이어서 지금의 만약 당에 왔는데 대통령이 만약 민정당의 후예들이라서 니네 그딴 소리 하는 거나 이랬으면 비판받아야 돼요. 근데 5.18에 대해서 꼭 어느 특정 정당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폄훼하고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집단을 그 이끄는 거다.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 포용하면 안 되는 집단이라고 봐요. 그 점에 관해서는. 그 얘기를 가지고 왜 황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황 대표 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아니 황 대표 보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뜻이 아니고 그게 어제 뭐 황교안 대표 책임은 아니죠. 그렇죠. 뭐 우연찮게 들어와서 대표를 하고 있는 분에 불과하죠. 하필이면 그때 들어와서 대표를 한 거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뭐 유 장관은 참 말솜씨 참 현란합니다. 현란하게 해서 아마도 그걸 자꾸 대통령은 하려고 아니 하는데 현란한 게 아니고 그 말뜻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하지. 아니 유 장관이 말씀을 현란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흔드는 거는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네요. 제가요, 아니 홍 대표님, 제가요 사람을 현혹시킬 동기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저는요 관중석에서 불펜도 아니고 제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아니,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대통령만은 그 자리에 그 상황에서도 전체를 다 포용하는 그걸 그런 어떻게 모습을 포용해요? 보다가 그런 뜻입니까? 아니. 그걸 포용하면 안 되지. 상대 정당을 지칭해서 꼭 그걸 갖다가 자유한국당을 지칭 안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는 상대 자유한국당을 지칭한 말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정치 유 장관은 지원자들이- 현란하게 지금 앉아서 또 사람 홀리고 있잖아요. 현란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아니지. 전화 통화는 안 해봤지만 제가 기점씩 이렇게 봤을 때 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이 점에 관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포용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밝히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죠. 이렇게 해석이 된답니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기야 공부라도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이니까. 네, 우리 같은 거라서. 그렇죠. 네. 이거는 유시민 이사장께서 내놓으신 키워드인데 뉴스메이커. 예,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홍 대표님이 뉴스메이커셔서 가끔 이제 그 뉴스메이커가 되면 뉴스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댓글도 엄청 달리잖아요. 네. 댓글은 또 칭찬하는 댓글만 있으면 좋은데 욕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누구든. 네. 예. 그럴 때 그 부정적 댓글이 풍기는 어두운 기운. 이걸 어떻게 이겨내세요? 나는 댓글을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정말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메모해서 아니면 대충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데요 또 안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그럼 소통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야기하고 듣기는 듣죠. 근데 댓글에 한국의 이 댓글 문화라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지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요? 아니지. 대충 사는 사람들도 에이. 많은 거죠. 유 장관 저는 그래 살면 이게 편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도대체 저보고 5.18 유공자라고 이제 공격을 해요? 거구단체에서?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유 장관은 유공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왜? 저는 신청한 적이 없어요. 신청이 아니고 그 일방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신청을 해야 돼요.
본인이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거 심사 받아가지고. 그럼 이해찬 대표는 신청했구만. 그럼요, 다 그거 그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관련자들이 다 신청을 제 친구들 중에도요 신청 많이 했어요. 왜 했냐더니 야 너 그거 뭐하러 하냐 그랬더니 자기 애들한테 그냥 얘기하면 아빠가 뻥친다고 할까봐 그래서 신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어떠세요? 그럼 안 보지. 아니 댓글뿐만 아니라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고 뭐 할 때. 가능하면 나는 한국의 이 댓글 문화가 건전하지가 않아요. 아, 어느 나라고 다 그래요. 인간 사회는. 합리적인 예.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근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기사 밑에 언론 댓글은 가끔 봅니다. 댓글은 안 봐요. 댓글은 안 봐요. 아니 근데 홍카콜라 근데 그걸 하시잖아요. 보면 아니 한 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도 뭐 별일 없어요. 그런데 뭐 입에 담지도 못할 네. 그런 댓글을 쳐다보면서 내가 참 대한민국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하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12번째죠. 12번째인데 말년이 행복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 말년에 하와이로 쫓겨갔죠.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 피살도 있죠. 최규하 대통령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윤모선 대통령 그 윤모선, 전에 하야다 쫓겨났죠.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 한다는가 하다가 쫓겨났죠. 전노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응? 감옥에 가셨고 재산- 감옥에 재산도 갔다가 20만 원밖에 없고. 그 다음에 YS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뭐 응? 그렇고 YS 대통령- 극단적인 선택했죠. YS 잘 YS는 보냈죠. 유일한 그분인가요? YS는 끝나고 난 뒤에 그 IMF 때문에 얼마나 욕은 좀 자셨죠. 비난받았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극단적인 그러셨고. 선택했죠. 예. 또 박근혜, 이명박 감옥 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노후를 참 편하게 계시면 DJ밖에 없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후가 네. 편안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왜 김대중 대통령은 노후에 편했나?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아니야. 하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예. 자기 집권기에 정치 보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자기 집권기에 내가 느끼기에는 정치 보복을 한 일이 없다. 그게 아니고 그 뒤에 후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신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죠. 일리네. 예. 같은 지금 편에서 하니까 같은 편이 이제 했으니까. 그 스포츠를 내주니까.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도 내 걱정이 되는데 저 태무에 안전하겠나? 재집권 못하면 저 안전하겠나? 응? 그 앉아서 전 정부를 갖다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건자에서 끌어내렸으면 나는 끝날 줄 알았어요. 대표님 제 키워드에 좀 집중해 주시죠. 가만히 있어. 아 근데 뉴스메이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왜 마음대로 막 하세요. 아니, 반칙 그러니까- 반칙이야 반칙.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거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을 때 난 저쯤에서 끝나지 않겠나 봤는데 감옥 보냈죠. 거기다가 이명박 감옥 보낼 때는 지금 국사범도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재판받는 거는 자범입니다. 경제범 작범 뭐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재판은 국사범도 아니고 자범으로 재판을 해요. 모욕을 주고, 그 자범 취급을 해요. 취급이 아니라 혐의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절에 해놔놓고, 이야, 저 양반은 그럼 퇴임하면 안전하겠나? 그래서 다시 다시 원칙으로 그래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정치 다 지도자 좋은데요. 얘기할 때 나오셨어야 되는 아니 홍카콜라 하시잖아요. TV 홍카콜라. 저도 알릴레오 하면 처음에 그 1편 올라갔을 때 막 싫어요 누르는 분들도 꽤 몇만 명이나 됐고요. 댓글도 보면 막 달리거든요. 악성 댓글, 부정적인 댓글이. 저는 종종 보거든요. 그거를 매번 보지는 않지만 자 오늘의 악플 흐름은 어떤가? 주로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봐요. 보다 보면 때로 말이 되는 악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이걸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꽤나 성의껏 쓴. 예.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안 보시는구나. 나도 보지 말아야겠다. 나는 홍카콜라 뭡니까, 그 좋아요 이래 싫어요 그걸 보면 예.
98%가 좋아요. 그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실효율은 뭐 그 드문드문 나오는데 그 별 볼 게 없어요. 그래도 악플들을 보다 보면 가끔 귀엽고 그 뭐랄까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예. 나는 악플 중에서 이거는 귀여운 비판이라고 본 적은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제가 한번 달아드릴게요. 쟁반- 제가 가서 귀여운 악플을 한번 달아드릴게요. 야.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이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노동계열.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저한테 해보시죠. 예, 예. 네. 우리 아마 생각이 정반대일 겁니다. 나는 강성농조를 제압하지 않고는 이 나라 경제가 살 수가 없다. 저는 노련 간부 출신이니까 저쪽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뒤로 빠지겠습니다. 강성노조를 제압하지 않고는 또 민주노총의 행포를 제압하지 않고는 나라 살릴 길이 없다. 근데 그런 생각을 황 대표님 왜 헌법에서 노동 3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헌법에 넣어놨을까요? 그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노동상권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은 말하자면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조의 부당한 행위까지 보호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카르텔이잖아요. 노동력 공급자들의 카르텔이잖아요. 이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다 금지돼 있어요. 기업들이 카르텔을 하면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고 과징금 맞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요. 근데 노동조합은 카르텔인데 헌법으로 그 카르텔을 하도록 해놨잖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노총 집단이 그게 약한 집단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집단이에요. 대기업 노동자 위주의 이미 예. 기득권층 아니, 그러니까.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민주노총이에요. 그 민주노총 집단에서 뭐 경찰관 두드러 패는 거는 예사고, 강검서 청구하는 거는 예사고, 시위할 때는 서울 시내가 마비되더라도 책임 안 지고, 이게 예사예요. 지금 유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헌법에 노동상권을 보장한 것은 노동단체들이 약하다는 거, 사회적 약자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민주노총하고 강성노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사회적 먹이사슬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먹이사슬에 어떻게 개혁할 거냐?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미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이 노동조합 또는 이제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논의를 할 때는 물론 그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경청할 만한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전제로 해야 될 게 왜 헌법에 노동자들이 카르텔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를 했을까를 보면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딴 거하고 달라요. 딴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어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노동력이라는 이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급량이 늘어요. 못 먹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요곡선, 공급곡선, 예. 공급곡선 이렇게가 수요곡선 이렇게 되는데 노동력의 공급곡선은 이렇게 가는 구간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경쟁에 맡겨놓으면 경쟁의 압력 때문에 계속 노임이 떨어지고 노임이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럴수록 노임은 더 떨어지고 떨어지지. 이래서 이 사람들이 생존 수준 이하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카르텔을 만들도록 예.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 규정을 헌법에 만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피용 근로자, 그러니까 남한테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고 시급을 받고 또는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게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동조합을 더 많이 만들도록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그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각종의 편법, 불법적인 억압이나 이런 걸 걷어내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북돋우는 게 필요한 국민으로 저는 보고요. 두 번째, 그 조직률이 그렇게 10%밖에 안 되는데 10.7%. 뭐 어떨 때 10% 밑으로 내려가요.
그 민주노총은 그 중에서도 또 반이 안 되잖아요. 한국노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연맹에 가입이 안 된 노동조합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근데 큰 기업,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좋은 수출 대기업, 여기 막 몇만 명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죠. 여기가 세요. 세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데니까 당연히 국민 경제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네들 조합원들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부당해 보이는 요구를 하기도, 지나친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직 문화가 이상해져 가지고 회사야 망하든 말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죠. 계속 강경투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 책임이 그러면 오로지 노동조합에 있냐, 이건 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긴 해요. 안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그런 노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그런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 취향 이거를 너무 확대 적용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네. 유 장관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국회에 있으면서 5년 3개월 동안 환경노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노동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내가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민주노총의 담병호 예. 의원이 가장 그 강렬한 그 강경 문제 아닙니까? 그분 모시고 환노위를 했어요. 예, 건설노조 출신이시죠. 그런데 2년 하면서 환노위에서 단 한 번 표결한 일이 없어요. 오로지 한 번 한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동법 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문제된 게 있었어요. 민주노총에서 3,000명이 국회 앞에 와서 노동 개정 반대했을 예, 때. 비정규직법 그렇죠. 할 때요. 예. 그때 내가 이 정부 주는 원안을 내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 통과시키면서 담병호 위원장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협의하자. 예, 예. 협의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네. 사용주의 경영권도 인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예컨대 어느 자동차 노조에 생산 라인을 하나 새로 신설하려고 해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돼요. 또 최근에 어느 SUV 자동차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라인 정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저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SUV는 신청을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이 경영권까지 이제는 장악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또 경영자들이 노동단체 눈치 보면서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나라가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할 일이지,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말하자면 기업가의 경영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가 양해를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걸핏하면 지난번에 민주노총이 뭐라고 했습니까? 1년에 파업 일정을 발표한 일이 있어요. 1년에 4번의 파업 일정을. 응? 난 세상에 이게 무슨 노동자 파업이라는 건 뭡니까? 내 자식 밥 먹기 어렵다. 학원 보낼 돈이 없다. 나 힘들어 죽겠다. 월급 좀 올려달라. 지금 근로 환경이 너무 나쁘다. 이거 좀 고쳐달라. 그게 파업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이 하지. 무슨 민주노총처럼 1년에 파업 4차례 하는 파업 일정까지 발표를 했어요. 무슨 현황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튼 무슨 이건 그게.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셔야 내 됩니다. 이야기는. 예. 그만하라, 이거. 아니 근데 그만하라, 이거. 그거를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이라도 해가지고 그 독일의 하르츠 계약처럼 노사관계 개혁을 안 하고는 나라 살리기 근데 홍 어렵고. 대표님, 네. 이제 독일 노조가 되게 세요. 특히 독일에서 금속 노조 같은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노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유럽연합 전체에서 독일이 제일 적어요. 네. 이게 그렇게 강한 노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파업 일수가 적을까? 이렇게 보면 한번 파업하는 거 보니까 볼프스부르크에서만 파업하더라고요. 금속 노조가 파업은 하는데 이제 뮌헨이
그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데 그 옆에 있는 볼프스부르크라는 축구팀도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만 파업을 해요. 왜 여기만 파업을 할까 봤더니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몇 군데만 파업을 하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파업하면 임금이 안 나와요. 그럼 금속노조에서 임금을 줘요. 그 나머지 그럼 뮌헨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놀아요. 왜? 부품이 안 와서 일을 못하는 거니까 노동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파업을 하니까 그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강한 노조가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파업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독일은 파업이 적을까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독일 노조가 파업을 적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때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더라는 건데 거기는 상장법인은요 법에 따라서 그 이사회에 그 노조 감사위원회 노조 대표 그러니까 종업원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의결권은 2대1이에요. 의결권은 사측이 2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서 모든 의결은 다 사측 의사들의 의결이 돼요. 근데 그 감사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열람해요. 그래서 회사가 어렵다. 그런데 폴크스바겐에서 우리가 5,000명을 감원해야 되겠다. 그럼 5,000명 감원할래? 아니면 노동시간을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임금 보상 없이 줄여서 잡 쉐어링을 할래? 이렇게 노조에다가 탁 던져요. 그럼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경영 현황을 다 봤기 때문에 와서 회의를 해서 야, 파업을 할까 말까? 어느 걸 받을까? 둘 중에. 감원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잡 쉐어링 노동시간을 줄일까? 보상 없이. 그 논의한 끝에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예요. 사주가 돈을 빼돌리거나 회계 분식을 하거나 돈이 많이 남는데 우리한테 거짓말 하거나 이런 불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홍 대표님이 개탄하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오로지 그러면 노동조합만의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특히 대기업, 상장 대기업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의결권을 행사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 노동개혁 논의를 할 때요. 우리 유 장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저 옛날부터 이거 주장했어요. 아니, 아까는 똑같다고 그러시고 독일 갑자기 공동결정법이요. 법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많이 유해졌어요. 제 민방위잖아요, 민방위. 아니, 홍 대표님 만날 때는 현역 전투병 때고. 아니 많이 유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고 그러세요? 이제는 10년 전보다 깐죽거림도 없어졌고 진짜 면전에 대고 깐죽거리면 되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참 이건 논의할 가치가 있어요. 논의할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예. 뭐 유 장관 말씀에 잠깐 첨언을 한다면 이게 디지털 첨단 시대의 회사의 경영 결정이라는 게 옛날 전통 제조업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투쟁 문화도 뭔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겠죠. 예, 그런 건 아마 걱정 같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방금 노동개혁 부분입니다. 나는 유 장관이 이 정도로 플렉시빌리티가 있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저 원래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 옛날에는 아주 강성이었거든요. 강성이라서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갖고 내가 그러셨어요. 한나라당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하도 괴롭혀가지고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그랬지. 아니 내가 이해해요. 우리가 뭐 별로 괴롭힌 게 있어요. 예, 많이 알겠습니다. 괴롭히셨죠. 탄핵도 하고.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리가. 예, 그때는 그렇죠? 괴롭혔어요. 맞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그때는 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뭐 이야기하는데 감정은 털끝맞지도 없어요. 없는데 그분 대통령 하실 때 우리가 참 많이 힘들게 했죠. 예, 모질게 했죠. 그럼 예. 모질게 했죠. 예. 모질게 했는데 아마 그 벌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질게 당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별로 할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당하는 건 별로 없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 아니, 물론. 두 분이 감옥에 가 있거나 혹은 지금 보석 상태에 나와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임기 중에 뭐 잘못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표현이고 상징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공인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는 또 옳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 너무한 것 같고. 한국 사회가 예.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느 대통령을 내가 만나봤는데 나중에 퇴임하기 전에 안 만나봤는데 당선되고 취임하고 한 달만 행복하더라. 한 달만. 그 다음 날부터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네. 예. 야, 이거는 어떤 거는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하고. 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면전에 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댓글 다는 건데 뭐 아니, 나라님도 아니, 안 보인다면 아니, 욕한다는 게 그게 이상하다. 기본이죠. 그건 폐악질 부리는 거지.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그렇죠. 폐악질은 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 정치하는 분들은 좀 한국 사회가 소위 물론 리더의 잘못도 있겠지만 리더를 존경하는 사회가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리더를 정오하고 혐오하는 사회로 돼가지고는 이 정상적인 사회가 안 된다. 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인간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뭐 성악설을 믿고 사시니까 아니 뭐 성악설 성악설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유 이사장께서 홍 대표께 덕담 겸 당부 겸 뭐 이렇게 해주십사 뭐 바람 말씀 있으시면 이제 홍 대표님 인사말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민들이 막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에 이런 데 사로잡혀서 댓글을 험하게 단다든가 길거리에서 외친다든가 이런 건 저는 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여도 야도 다 그 국가 운영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야당이라고 뭐 국가 운영에 참여 안 하나요? 예. 입법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사람 추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홍 대표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정치라는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홍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제 불펜에 계시니까 저처럼 관중석으로 안 나오시고 불펜에 계시고 몸 풀고 계시고 여차하면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가실 이제 태세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많이 들었던 조언인데요. 이렇게 좀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이렇게 좀만 따듬으시면 더 좋지 사포로 않을까. 예, 그런 다듬고. 생각 많이 들어요. 아이고 예. 뭐 고맙습니다. 예. 고맙은데 유 장관님은 옛날에 이제 제가 그 보던 유 장관에서 정말 내공이 깊어졌다. 아이 무슨 말씀? 그냥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아니, 그게 좋은 거죠. 또 이제 여권에 사실상 핵심부 있으니까. 제가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니 이제 정치를 또 아직 졸업했다는데요. 아니, 졸업이 아니라 졸업이라는 게 영어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그라운드에서 홍 대표님하고 만날 일은 없어요. 그 제가. 말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나는 누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내가 국정감사장에서 한번 봤어요. 예. 진솔한 사람으로 봤어요. 지난번 대선 토론회 할 때도 저 사람 거짓말은 안 한다 이래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 운영하는 거 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의심을 잘하고 내가 계신데 왜 하게 그러세요? 될 정도로 이젠 정치보복 그만하고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아, 그리고 그 우리 유 장관이 이래
유연한 그런 자세를 문 대통령도 가져줬으면 참 좋겠다. 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 그 대신 저 유연함 가지고 정치권에 다시 들어오라는 아니고. 아니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입장은 안 되고 내가 뽑은 데는 100% 들어옵니다. 그러지 말고 홍 대표님이 불펜에서 나오셔서 이제 관중석으로 올라오셔서 저와 같이 낚시도 다니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맥이 자, 누가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가 문제군요. 관중석으로 가면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못 가시겠다. 아하. 그나마 그러면 또 하실 만큼 더 하신 그러니까, 다음에 낚시 가시죠. 뭐. 예. 예. 낚시 가시려면 조금씩 아니,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보기나 가만히 있어도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는 선임 담뱃대라고. 자, 오늘 네, 오늘 TV 홍카콜라 그리고 알릴레오를 맡아서 운영하고 계신 두 분의 언론사 사장이시자 정치계 리더이시자 사회 지도층이신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홍준표 대표 두 분을 모시고 홍카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두 방송의 콜라보 방송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었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다르다고 해서 그게 배척하는 게 되지 않도록 이게 과연 가능할 건가 했는데 오늘 두 분의 유연한 만남에 대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희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계속 합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뭐 다 알아들었겠지 하고 끝날까요? 오늘은 이쯤에서 오늘은 끝내죠. 끝나고 그럼 다음번은 다음에 한번 언론에서 기회를 갖도록 하든지. 뭐 그건 또 오늘은 열어놓고 이쯤에서 끝내죠. 다음에 날씨 좀 보고요. 예. 예. 뭐 그냥 무작정 뭐 지금 또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오늘 방송 나가보고 뭐 진짜 재미없네. 뭐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뭐 무하마드 알리 그거 같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뭐 그나마 메이웨더와 뭐 누구 경기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러면 또 한번 생각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요새 뭐 피부 관리하시는지 얼굴도 좋으시고. 역시 불펜에서는 몸을 잘 가꾸시는 것 같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긴 시간을 계속해서 애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양측 진영의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결국 그게 하나의 조그마한 통로가 되면은 서로 만나고 흩어지고 자유로워지면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중도 진영이 넓어지면서 뭔가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도 중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영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땠는지. 그래도 한 2시간 넘게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느낌은 괜찮네요. 오늘 그 유시민 장관과의 대화는 좌우 농객들이 만나가지고 나라 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오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